예, 반갑습니다. 좋은 전략, 나쁜 전략. 목차는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개의 덩어리인데요. 첫 번째 덩어리가 도대체 좋은 전략과 나쁜 전략이란 어떤 거냐. 그 차이를 한번 알아보고요. 파트 2가 좋은 전략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스들, 그런 소스들에 대해서 10가지 정도 테크닉을 설명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파트 3에서는 전략가처럼 thinking, 생각하는 법에 대해서 저자는 나 이렇게 생각한다. 한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구성이. 2011년에 나와서 그 당시에도 번역이 됐고 최근도 번역이 됐는데요. 이 목차는 제가 2011년 당시에 목차고요. 요번에 보시는 책은 좀 목차가 조금 좀 문학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그 썩은 사과를 벌으라는 그 안에 애플 사례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목 저렇게 쓴 것 같고, 두 번째 역량의 발견에서도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하다 보니까 다윗의 돌팔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책의 내용을 읽고 나면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데 읽기 전에는 조금 버겁습니다. 그래서 보라 색깔의 제목보다는 차라리 영어로 쓰여 있는 그 제목을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거다. 예, 소스 오브 파워에서도 유징 어드밴테이지, 핵심 역량을 활용하라 뭐 그런 얘기인데 이거를 고릴라와 레슬링이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 번역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805년에 나폴레옹이 영국 침공을 준비했다. 스페인 남서부 해안에서 트라팔가죠. 거기서 함정 33척으로 무장한 프랑스 스페인 연합 해군이 저 영국에서 쭉 내려온 이제 27척하고 서로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 함대 전투의 정석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옆으로 쫙 서 있는 겁니다. 서로 포로 같은 때 쏘면서 포격전을 하고 어느 정도 상처를 낸 다음에 딱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근접전을 하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넬슨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함대 수는 33척, 자기네들은 22척이죠. 같은 힘으로 싸운다고 되면은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넬슨 제독은 상식을 뒤엎고 적의 측면으로 함대를 돌진시켰습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서로 붙은 게 아니라 양쪽은 날개 갖다가 쫙 모은 다음에 일렬로 해가지고 가운데 갖다가 치고 들어가는 그러한 전략을 구사했던 거죠. 그러면 저쪽 끝에 있는 저 프랑스 스페인 연합艦대들은 아마 포격을 하더라도 빨리 배를 돌릴 수는 없으니까 적은 총을 쏠 수가 없고 결국 가운데 있는 부분과 영국 함대의 앞부분과의 대결인 그러한 그 모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선두에서 함정들은 당연히 위험에 노출되겠죠. 두 척입니다만 옆에서는 세 척, 네 척이 공격을 할 테니까. 다행히도 이 프랑스 스페인 연합 해군이 영국에 비해서는 좀 해군 이 숙달도가 좀 낮았다 그래요. 플러스 그날따라서 날씨가 좀 파도가 높았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분명히 쟤네들은 정확한 포격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상상도 못했던 이런 그 기발한 전략을 갖다가 해서 치고 들어갔던 거죠. 결과는 어땠냐? 결국 프랑스 스페인 연합 해군은 33척 중에서 3분의 2인 22척을 잃습니다. 영국 해군은 한 척도 잃지 않았죠. 물론 너무 그 전투를 열심히 지휘하다가 그 치명사고를 입은 넬슨은 나중에 이제 이로 인해 돌아가시게 되지만 국가 영웅이 되었고 이 승리 덕분에 영국은 프랑스의 침공을 막고 150년 정도 해상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는 유명한 얘기죠. 좋은 전략은 대개 이처럼 단순히 명쾌하다는 겁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몇십 장을 설명하는 거 좋은 전략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복잡한 도표나 전략 개혁 방법론 그것도 저자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슈는 있겠죠. 왜 테크닉이 필요하지 않냐? 분명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저자는 그렇지 않다. 복잡한 거 아니고 단순히 명쾌해야 되고 유능한 리더는 주어진 상황에서 한두 개 핵심 사안 거기 초점 맞춰가지고 단어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전략이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으로서 두 가지 꼽습니다. 첫 번째가 이 좋은 전략은 예상을 뛰어넘는다. unexpected라는 요소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다른 기업들이 갖고 있지 않고 그래서 설마 당신이 갖고 있겠어? 아니 이 업계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고 그런데 설마 당신이 그런 카드를 쓰겠어? 라는 것 갖다 꺼내야 되는데 이게 아이디어만 있는 게 아니라 액션, 폴리시, 리소스 이런 것처럼 행동이나 방침이나 자원을 다 잘 조율된 상태에서 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쭉 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 이게 정말 좋은 전략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수많은 기업들이 spend more and try harder. 더 많이 투자하고 더 열심히 노력한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저 옛날 직장 생활할 때 윗사람이 불러서 물어보게 되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윗분들은 씩 웃으면서 아이고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 잘 이런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게 스펜드 뭐 처리 하더라 그러면은 잘이라는 게 뭔가 좀 전략적으로 제대로 하라 이렇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애플 사례가 나오고 있죠. 96년도에 애플이 몰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스티브 잡스가 다시 복귀를 하죠. 다들 주변에서는 온갖 소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문 기사에서는 애플을 살리는 101가지 방법 이라는 그런 그 타이틀도 내걸죠. 무지 많다는 거예요. 안에 보게 되면은 IBM이나 모토로라한테 인수를 요청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또는 애플이 가지고 있는 그 뉴튼 그 기술이 있는데 차라리 걷다가 투자하면 어떻겠습니까? 또는 그나마 애플 제품들이 교육시장에서 팔리고 있는데 그 교육시장에서 장점을 활용하면 어떨까요? 등등의 101가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고 월가에서는 HP에 손잡으라 라는 얘기까지도 나왔던 거죠. 실제로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는 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잡스가 복귀한다는 기사가 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럼 애플이 잡스 스타일대로 원래 첨단 제품을 많이 개발했으니까 추가로 더 첨단 제품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썬과 손잡을 것이다 라고 예측 기사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잡스가 뭘 했습니까? 사업을 다 정리했죠. 400개인가는 제품 갖다가 다 잘라버리고 딱 4개만 남겨놓은 겁니다. 상상을 못했던 그런 거죠. 물었죠. 그래서 도대체 너희들은 뭘 해도 이 PC 시장에서 회생 불능일 텐데 뭐 생존력 갖고는 4개 분 남기면은 그럼 이게 뭐 전략이냐? 근데 이때 잡스가 했던 말이 완전히 unexpected, 상상을 깨는 그런 답을 한 거죠. 다음에 올 대박을 기다릴 겁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사실 잡스는 그전에 애플에서 쫓겨나 봤었고 밖에 나가서 넥스트, 픽사로 성공도 해보고 넥스트로 좀 쓴맛도 봤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지금 이기는 게 아니라 계속 흐름이 바뀌고 있더라. 따라서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갖다가 다음번 대박을 싸울 수 있을 때까지 잘 히핑하고 있다가 다음번 대박이 올 때 갖다가 쏟아부을 수 있는 그걸 나는 내 전략으로 삼겠다.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 결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팟, 아이폰 이런 걸로 세상을 바꿔버린 아이디어. 이제 와서 보게 되면 명쾌한 거지만 그 당시 잡스의 상상이라는 건 정말 unexpected, 대단한 그런 거였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역량의 발견인데 이 역량의 발견은 뭐냐면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강자들의 강점을 갖다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찾아라라는 게 이 역량의 발견에서의 주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전략이라는 것은 나의 강점과 약점, 상대방의 강점과 약점 잘 지켜보게 되면은 내가 약점과 위기 있겠습니다. 이거 뒤집게 되면 이게 거꾸로 강점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월마트의 사례를 듭니다. 미국서 1962년은 아주 특이한 해입니다. 이 해에 K마트, 월마트, 타겟 3대 할인업체가 탄생을 해요. 근데 실은 K마트는 역사가 요 밑에 있는 그림은 3개인데 K마트는 역사가 1899년이었고요. 그다음 62년도에 앞으로 할인업이 뜬다 싶어서 나온 거였고 마찬가지로 타겟도 1902년부터 백화점하고 있었어요. 하다가 한샘이 뜨겠다 그러고 등장을 한 거죠. 반면에 월마트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62년도에 시골에서 조그맣게 등장을 한 겁니다. 당연히 출발할 때는 K마트가 골리앗이었고 월마트는 꼬맹이 다윗에 불과했겠죠. 실제 데이터를 본다 그러더라도 87년만 해도 K마트의 매출액이 월마트보다 50% 이상 앞섰어요. 그런데 90년대 들어서면서 월마트가 추월을 하더니 96년에는 월마트가 확실하게 K마트를 눌러버린 거죠. 수많은 분석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 K마트가 몰락을 했을까? 이렇게 보죠. 매출 성장률이 하락하고 월마트와 같은 경제 축이 거세지자 K마트는 다급한 마음에 스포츠용품은 물론 서적, 사무용품 매장 등을 이수해서 공격적인 선행 전략을 구사한 끝에 다각까지 쏟아부은 자금이 너무 많았다. 그 작은 부담으로 인해서 기존 매장에 대한 수혜를 소리하면서 2002년에 파산했다. 그럴싸하죠. 근데 절대 그럴싸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제일 앞에 있는 문장. 매출 선행률이 하락하고 경영자의 축이 거세졌다 그랬는데 그 원인이 뭐냐부터 봐야 제대로 된 분석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뭐 했다? 그건 분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6년에 K마트는 미국 전역에 270 몇 개의 매장을 보유하면서 할인점의 강자였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시장이 포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음식점, 비디오샵 같은 전혀 무관한 사업으로 확장을 했다. 그 사이에 경쟁자 월마트가 유통 시스템을 혁신시켜왔고 결국 K마트는 주도권을 뺏기고 말았다. 자, 그러면 경쟁자 월마트가 유통 시스템을 혁신했는데 왜 K마트 혁신을 못했을까? 이 답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답을 얘기 못한다? 그럼 이건 제대로 된 분석이 아니라는 거죠. 워싱턴 포스트 이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K마트 일선 매장에는 컴퓨터 시스템이 낡아가지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상품과 인기 상품 구별을 못했고 품목 제조 관리 엉망이었고 서비스 나쁘고 매장 불결하고 기타 등등. 그런데 첫 번째 이건 전략이 아니다. 전략은 선택이란 건데 이건 오퍼레이션 레벨이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게다가 K마트가 한끼 업계 1위였는데 설마 이거 못했겠냐. 이 분석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과연 원인이 무엇일까요? 월마트 역사가 길었나요? 아니죠. 규모가 컸나요?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이겼나요? 답은 할인 유통업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었다는 겁니다. 할인 유통업은 마진이 작죠. 그런 만큼 회전율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만 명의 인구 단위에 들어간다는 게 할인점의 기본 전략이었어요. 근데 월마트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발견한 거죠. 오늘날은 누구나 다 아는 공공사에서 관리인 건데 이 당시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전략으로 다윗의 돌팔매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돌팔매. 이런 거죠. 이런 그림. 다윗은 매우 용감했지만 등치도 작았고 경험이 없었어요. 골리앗은 크고 강하고 경험도 많았고 또 용감했죠. 같이 맞짱 뜨게 되면 100점 100패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골리앗은 갖고 있지 못하는, 그렇지만 다윗은 갖고 있는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이기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월마트도 종합 할인점을 운영하려면 최소 10만 명의 인구 기반이 필요한데 업계 상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K마트나 그런 애들은 시골은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소규모에 들어갔지만 월마트의 역량은 독립 매장 자체가 아니라 150개의 매장으로 구성된 지역 네트워크였다. 7천 명이건 몇 명이건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점점 모이다 보니까 150개의 매장이 하나로 움직이면서 무려 100만 명이라는 인구 기반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네트워크. 바로 이것이 월마트의 힘이라는 거죠. 그럼 K마트는 어떻게 되느냐? 오랫동안 분권의 원칙을 보여주었습니다. 각 점장에 모든 힘이 있었어요. 그러면 월마트를 베끼려고 해도 주변의 점장들이 뭐 하는 짓이냐? 왜 내 힘을 뺏어가냐? 라고 하는 수많은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델 컴퓨터 아시죠? 델 컴퓨터가 직판을 하니까 그 당시에 막강했던 컴팩이 똑같이 따라하려고 그랬더니 기존에 있던 영업 대리점들이 아니 뭐 하는 짓이냐? 왜 딴짓하냐?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 팀인가 델 컴퓨터가 시장을 장악하고 본인들은 망가진 거. 똑같이 월마트가 쫙 네트워크로 나가다 보니까 K마트는 하다 보다가 망하게 된 거죠.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기업 문화, 경영 철학 이런 차원의 이야기 때문에 파산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비로소 깨우치게 되는 이런 아주 씁쓸한, 아주 힘든 이런 것이 월마트의 그 숨겨진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unexpected, 그 다음에 discovering power, 상대방의 강점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자, 그럼 거꾸로 나쁜 전략은 어떤 것이냐 한번 보게 된다면요. 나쁜 전략은 크게 4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그래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그 전략 수립한 게 있을 때는 보시고 혹시나 이런 4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은지 4가지가 있으면은 어떻게 덜어낼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으십니다. 미사 요구, 뭐 이런 거죠. 어떤 대형은행이 핵심 전략을 세웠는데 고객 중심의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데 이건 그냥 은행 업무 자체라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고 카피나 슬로건이 아닌 진짜 알맹이가 뭐냐? 알맹이 갖다 얘기해야 이게 전략이라는 거죠. 문제 회피. 이런 겁니다. 어떤 대규모 컨설팅 회사가 딱 답을 줬어요. 보고서 되게 두꺼우면서 이런 걸 통해가지고 다음에부터 잘할 수 있다. 자, 어떻게 보고서가 나왔는가 봤더니 특정 서식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는 직원들이 쓰죠. 그걸 멋지게 도식화하는 게 이 컨설팅 포함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특정 부서를 갖다가 덜어내는 게 정답일 수 있는데 도대체 어느 부서의 장이 자기네 부서 갖다 덜어내라 그러겠어요. 다들 우리 부서 꼭 필요해, 이러이러해, 사람 더 줘요, 자금 더 줘요. 겉만 잘 몰아서 보니까 뭐 겉으로 보기 그럴싸하지만 결코 성공하기가 어렵다라고 루멜트 교수는 냉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목표와 전략의 혼동이라는 거예요. 희망사항 같은 것들이죠. 우리 회사의 전략 목표는 매출 주수 성장인데 전 직원들이 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좀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이런 건 전략이 아니라 희망사항이니까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것 그것이 바로 전략인 거고요. 마지막 4번째가 잘못된 전략적 목표 이런 거예요. 미국의 어떤 조그만 시에 시장님이 계셨는데 자기네 시위원회가 만든 전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근데 무려 전략의 개수가 47개. 그 밑에는 액션 플랜이 178개. 근데 액션 플랜 122번이 전략 계획을 작성한다. 뭐 이런 거였대요. 이건 소위 전략이 아니라 투두 리스트죠. 전략, 전술, 그 밑에 있는 투두 리스트니까 전략이 아니다 하는 거고. 특히 전략은 정말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고통 없이 적당한 타협 같은 거는 절대 될 수가 없다. 디지털 이퀴먼트 커퍼레이션이 한때 자기네 길을 갔다가 박스 중심으로 갈 거냐 아니면 프로블럼 솔빙, 솔루션 중심으로 갈 거냐 또는 칩 중심으로 갈 거냐 세 개가 열심히 싸우고 있었는데 세 개가 싸워가지고 한 방향을 결정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선택을 못하고 그냥 DC는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데이터 처리 분야의 선두주자를 지향한다를 썼대요. 이거는 뭐 이해 당사자의 합의문인 거죠, 그렇죠? 이거는 답이 아니다. 살아남으려는 절실한 계획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점점 나빠졌고 결국 디지털 이퀴먼트의 CEO는 경질되는 그런 슬픈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장은글 씨가 원전에서 쓴 그 교수님이 쓴 영어 표현인데 어쨌든 미사여구, 문제 회피, 목표와 전략의 혼동, 잘못된 전략적 목표 이런 요소들이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략에 있지는 않은지 그걸 한번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플러스 앞서 말씀드렸던 좋은 전략의 특성 그 2가지가 충분히 들어가 있는지 그것까지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하에서 결국 좋은 전략이라는 것은 현상, 진단을 잘하고 그다음에 그에 걸맞게 추진 방침을 세운 다음에 그다음에 일관된 행동 갖다가
쭉 밀어붙이게 되면은 이것이 결국 좋은 행동이 된다. 액션 레벨이 되는 거겠죠. 파트 2에서는 좋은 전략을 만드는 역량의 원천이라고 해가지고 크게 한 10가지 정도의 그 어떤 테크닉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나중에 찬찬히 하나하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한 4개 정도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성장인데요. 성장하라가 아니라 몸만 커지는 성장은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 규모의 경제라는 빛 좋은 개살구, 아주 안 좋다는 거죠. 이거 보는 순간에 저 스타벅스 사례가 딱 떠올랐습니다. 스타벅스가 2000년에 그 합술처 은퇴하고 나서 2007년에 엄청난 어려움을 갖다가 겪고 2008년에 다시 그 복귀를 하죠.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때 어떤 어려움을 겪었냐 하면은 점포 개수만 늘어나는데 동일 점포 매출은 늘지 않는 거예요. 그 새로 생긴 점포들은 다 제대로 운영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2007년에는 심지어 맥도날드 커피보다도 맛이 나쁘다. 주가는 반토막. 그래서 왕의 귀환 그러면서 실주가 귀환을 해가지고 결국은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바리스타 교육을 하죠. 매우 유명한 그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의 모든 매장이 동시에 문을 닫아버리고 바리스타 교육을 시킴으로 해가지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면서 부활의 원동력이 됐다는 거. 다시 부활하면서 실주는 이런 얘기합니다. 성장을 전략으로 인식하게 되는 순간 이는 집착과 중독을 낳는다. 성장은 전략이 아니고 전략이 돼서도 안 된다. 성장은 전술일 뿐이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장은 전략의 어떤 결과, 전술 뭐 그런 거라는 거죠. 그 유징 어드밴테이지, 이게 소위 말하는 핵심 역량을 잘 활용하라는 이제 그런 거예요. 뭐 경쟁자와의 차이 혹은 비대칭성에서 발생하는 장점을 무기로 활용해야. 뭐 비대칭성, 무기, 저는 북한이 좀 떠올립니다만 어쨌든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디즈니 영화는 보러 가요. 근데 파라마운트나 소니는 굳이 보러 가지 않아요. 물론 감독이 유명한 보러 갑니다만은 디즈니는 감독이 누구건 디즈니 영화니까 보러 가는데 파라마운트나 소니는 안 가요. 왜 그럴까? 디즈니는요, 이러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욕설이 안 나오고 불편한 성적 묘사가 안 나오고 과다한 폭력이 안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약간 좀 어른이 보는 것 같더라도 캐리비안의 해적, 내셔널 트레이서, 나니아 연대 그렇더라도 보게 되면 재밌긴 한데 막 어드벤처 뛰어나지만 이런 요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봐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디즈니 영화는 보러 가는 거예요. 저런 것들. 저희가 이제 그 시즌 1의 두 번째 핵심 영상 설명드렸었는데 바로 그런 걸 잘 베이스로 해가지고 유징 어드밴티지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저는 이너시아하고 엔트로피가 되게 또 재밌었는데, 이너시아라는 거는 오래되어 굳어진 습관, 관성 같은 건데, 이거 의외로 되게 위험합니다. 내가 1등하고 있다 보게 되면, 1등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데, 이거 뭐, 굳이 뭐 내가 막 이렇게 사다가, 하다가 어느 틈엔가 날아가 버리는. 1등이면 결코 안 만날 것 같은데, 세상이 바뀌는 흐름을 갖다가 가장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가, 저희 한번 디맨드 얘기할 때 블록버스터 사례 갖다가 보여드렸었습니다. 그 당시 요 표를 갖다 보여드렸었는데, 넷플릭스가 등장하고 나서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데 블록버스터가 거의 5년 있다가 58개월 후에나 이걸 만드는 거예요. 최소한 뭐가 나왔다르게 되면은 그와 비슷한 거를 실험을 해보든가, 아니면 쟤는 삽버리든가 뭘 해야 되는데, 그냥 나 돈 잘 버는데 저거 되겠어? 하고 하는 이러한 오래 굳어진 습관. 아니, 비디오 잘 팔리는데 DVD 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세상이 바뀔 때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1등이건 몇 등이건 깨어 있어야 한다. 항상 뒤를 워칭하면서 새로운 거 등장할 때 해야 되고, 혹시 내가 스스로 오래 굳어진 습관, 관성, 이런 거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은지 항상 반성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갖다가 이너시아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엔트로피라는 것은 이제 켜켜이 쌓인 먼지를 갖다 자주 털어내라.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덴튼이라고 하는 조경 도구를 판매하는 가족 기업이 한번 러메트 교수님께 컨설팅을 의뢰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매장 아울렛이 28개가 있었는데 이런 표를 그려줬어요. 이 표는 뭐냐면요. 지금 14번하고 15번까지 올라갔다가 뒤에 떨어지는 것은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대충 1번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애고 14번, 15번이 똔똔하다가 16번 이후는 쟤는 돈을 못 번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은 당신네 기업이 보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한 0.3 정도 이익을 내고 있는데 잘하게 되면은 4.0, 4.5까지도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저 표를 갖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저게 혹 그래프라 그래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현재 여기서 유통점 매장이나 그런 식의 조직 갖고 있다고 그러게 되면은 이 그림을 꼭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어디가 돈 되는 매장이고 어디는 돈이 안 되는 매장인지를 갖다가 아주 재밌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걸 본 이제 덴튼스 패밀리는 깜짝 놀라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반까지가 돈 버니까 설마 우리 매장에 반을 갖다 없애라는 거냐. 그래서 그건 아니다. 하지만 실적에 몹시 나쁜 저 뒤에 있는 쪽은 좀 정리하는 게 낫다. 그리고 나서 부진한 매장들이 뜨거 그러면서 좀 실적을 개선하게 되면 최소한 이익을 2배로 늘릴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더욱 중요한 거는 그럼 내가 뭘 해야지 문제 해결이 되겠는가 그걸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덴튼스를 봤을 때
왜 앞쪽에 있는 매장은 성과가 뛰어나고 뒤에 있는 매장은 성과가 나쁠까? 그걸 판단해 보니까 면적당 매출액, 그 다음에 입지가 매우 중요했고 플러스해서 경쟁 매장과의 거리, 그 다음에 매장 안에 어린이 놀이방이 있냐 없냐, 플러스 조경 모델 같은 게 있냐 없냐가 나름 중요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좀 이런 뭐 거리까지는 뭐 손 못 대더라도 조경 모델 전신 다 집어넣는다거나 어린이 놀이방 배치한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요, 한때는 잘 돼 있다가 시간이 한참 흐르게 되면은 망가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GM 같은 데가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 그 알프스 슬론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1921년도에 슬론이 딱 조인했을 때 딱 와서 보니까 좀 무렵이죠. 포드를 갖다 이길 수 있는 자동차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 가격대에서. 슈버레가 뭐건. 그래가지고 이 슬론이 들어와가지고 저 포드 갖다 이길 수 있는 가격대를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슈버레가 커버를 하고 나머지들은 쫙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격대. 그러니까 부자들은 캐딜락 사고 포드 살 사람들은 슈버레랑 비교해보고 아니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뭐 뷔 이런 식으로 가격대를 만드니까 훨씬 판매가 좋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거는 2008년 와서 보니까 도요타의 가격대와 렉서스의 가격대 얼마나 예쁘게 되어 있습니까? 근데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슈버레의 고가품들이 캐딜락의 저가보다 비싼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저희 차가 팔리겠냐 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실은 엔트로피, 켜켜이 쌓이는 거다. 이런 거를 덜어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이런 메시지를 갖다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너시아, 그 다음에 엔트로피, 사실 그전에는 제가 잘 못 봤던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전략 차원에서 한번 뒤져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전략 과학을 말하다 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일단 전략은 가설을 세우고 이를 끊임없이 검증하는 게 중요하다. 가설 안 세우고 검증하는 거는 돈 낭비인 거고 가설을 세우고 검증 안 하면은 그거는 뭐 이론에 불과하니까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고 되면 고하고 아니 빨리빨리 철수하라는 같은 늘 주장하는 얘기인데 여기서도 같은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스타벅스 보게 되면요. 이 73년인가 생겼던 이 스타벅스에 이 82년도에 이 하드 슐츠가 한번 방문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회사에서 스톤트리 커피 추가다 많이 구매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 당시만 해도 이 로브스타가 인기였었는데 그보다 조금 더 퀄리티가 좋은 아라비카 커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타벅스 창업자에 반해가지고 내가 이 회사에 마케팅으로 일하고 싶다 해서 조인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밀라노에 출장을 갑니다. 밀라노 가가지고 처음으로 에스프레소 바 문화를 본 거예요. 이거다. 그래가지고 와서 자기의 창업자 설득을 합니다. 커피 원두 파는 가게가 아니라 이탈리아식 카페를 만들어보자. 창업자는 하기 싫었거든요. 막 하자고 주장을 하니까 조그맣게 팝업 스토어. 근데 팝업 스토어가 잘 돼요. 더 세게 합시다. 라고 주장을 했더니 경영진들이 우리랑 죄송합니다. 안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커피 원두를 파는 사람이다. 레스토랑 싫다. 막 싸우다가 결국은 나가서 일 지원하려는 걸 만들죠. 그러고 나서 스타벅스가 시장에 나왔을 때 다시 스타벅스를 사고 5년 후에 상장시키면서 마치 슐츠가 창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은 마케팅 조인해가지고 5년 후에 사고 5년 후에 상장시키고 한 게 기본적인 스토리였던 겁니다. 사실 현지화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처음에 이태리 씨가 똑같이 하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오페라 못 듣겠다, 라비 넥타이 비료 실용적이다, 야 의자 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태리식도 아니고 미국식도 아닌 희한한 모델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었던 게 이걸 보고 나서 미국인들은 스타벅스 저거 뭔가 이탈리아식 에스프레소 바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태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게 무슨 이태리식 바냐, 게다가 저거는 우유만 잔뜩 주잖아. 쟤네는 커피 회사도 아니라 우유 회사야. 그러면서 신경 다 썼던 거죠. 독특한 모습을 잘 매기다 보니까 이것이 독특함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국서 성장을 하게 되고 오늘날 전 세계로 자리매김하는 이런 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새로운 모습 봤다, 되겠다 싶었을 때 이 하드 슐츠는 질렀고 그 질른 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수정하면서 오늘날 그 스타벅스라는 이 독특한 문화, 독특한 모양을 만들어서 성공을 거뒀다가 어떤 전략가의 사상 이런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전략은 시장을 지배하지만 나쁜 전략은 비즈니스를 병들게 한다. 위대한 전략은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지만 위험한 전략은 조직을 와해시킨다. 성공하는 전략은 아무나 따라할 수 없지만 실패하는 전략은 누구나 흉내낼 수 있다. 진짜 전략은 문제를 명확히 밝히지만 가짜 전략은 그저 이기자라고만 외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좋은 전략과 나쁜 전략을 구별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전략을 만들 수 있는 테크닉으로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짧게 6개만 봤는데 한번 책을 읽으시면서 10개 항목들을 어떻게 내 사업에 적용할지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